예전에 IMF 때나 리먼 때 폭락한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IMF 때는 진짜 경제가 완전히 폭망해버려서 상상도 못한 충격을 맞은 것이었고, 그 뒤에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완화책, 그리고 닷컴 버블 붕괴되면서 그 유동성까지 부동산에 흘러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많은 억제책을 통해서 부동산 상승을 억제해놨더니 집값이 오른다. 과거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돈 많이 빌려서 영끌해라, 빚내서 집 사라, 언론들이 유도해놓고서 정책 썼는데도 못 잡았대요.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그걸? 영끌하겠다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언론들 다 잡아가두고서 정부 입맛대로 언론 돌리면은 어떤 대책보다 세게 들어가겠죠. 그거야말로 공산주의지. 그러니까 언론이 그따위로 나불댈 수 있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라는 증거인데, 오히려 집값이 제일 폭등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중국이죠. 중국이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죠. 자본주의. 독일 같은 데서는 규제책 엄청나게 쓰고 있죠. 대표적인 공산주의 나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리먼 때보다 더 위험하다. 그때보다 거품이 더 쌓였으니까. 거품이 다 빠졌어야 되는데 빠지다 말았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빼고 있는데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집값을 올려서 건설 마피아들을 통해서 GDP 성장률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번 거품은 기존과 다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은 초이노믹스처럼 미친 짓 하지 않는 이상 이번 폭락은 역대 최대급이 될 것이다. 왜 폭락이 오게 되는가? 그것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되는 거고,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그것은 거품이 얼마나 쌓였는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요걸 보면 알 수 있죠. 요즘에 맨날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하는데 통계청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재개발 재건축 주택 가격 안정화 효과 없다. 4년 동안 전체 주택 공급량이 16만 호인데 그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승공급된 거는 합쳐서 14,000호도 안 된다. 그런데 맨날 공급 부족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자체가 미친 소리죠. 아니, 재개발 재건축 억제해가지고 요거밖에 안 나온 거 아니야? 이번 정부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기존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해서 착공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역대 최고였다. 왜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공급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비정상적인 상태고 전부당 공급이 조금 많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네랑 비교하면서 공급 부족이다 계속 이 여론만 만들고 있을 뿐인 거죠. 공급 절대 부족하지 않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수요 촉진 정책이지 공급을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다. 통계청에서 이렇게 발표했죠. 수요 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다. 핵심은 금리고, 금리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았고, 공급 확대, 공급 축소 정책은 효과 없었고, 재개발 재건축은 수요 확대 정책이고, 수요 축소 정책은 단기간 효과가 있었다. 근데 모 뉴스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투기 차단 등 규제 강화 정책이 단기간 주택가격 변동폭을 확대했다고 했다. 변동폭이 이쪽으로 확대하신 거죠. 규제로 수요를 억제했더니 부작용만 커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언론이. 왜 속을 네 맘대로 바꿔요? 네가 통계청 연구원이야? 오세훈 시장 규제 풀겠다고 하더니 규제부터 묻고 있죠. 왜? 본인이 이게 재건축해가지고 집값 올릴 것이란 효과는 알고 있지만 언론이 거기서 맞장구 치고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 서울 가뜩이나 집값 상승폭 줄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효과로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고 계속 언론이 말하고 있어요. 언론은 집값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룰 폐지하는 것은 기부 체납하겠다. 규제 먼저 들어가겠다. 받아들여라. 근데 요거 재개발 재건축 완화라고 지금 그래서 호가 오른다 이야기하고 있죠. 뭐가 바뀌었는데? 정비사업구역 투기 억제 방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거 이타대책 효과 없다. 공공재건축 제도 손질, 세대수 증가폭 대신에 개발이익 환수 비율 정한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기부 체납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용적률 인상 등을 혜택을 주겠다. 오세훈 시장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 공공재건축이 공공주도 재건축이랑 달라요. 공공재건축은 8.4대책 때 나왔죠. 용적률 완화해주는 대신에 공공으로 기부 체납 더해라, 임대아파트 내놓게. 이게 공공재건축이죠. 2.4대책은 공공주도 재건축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대책이랑 뭐가 달라졌냐.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하면은 이거 실효성 없다, 야당에서 하면은 재건축 완화됐음. 왜 이거 똑같다는 얘기 안 해줘요? 용적률 늘리고 기부 체납 받는 거, 정비사업 이전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집어넣는 거 다 지금 여당이랑 똑같은 정책 쓰고 있어요. 왜? 그냥 완화하면 집값 오르니까. 그러면 집값 올린 서울시장으로 자기가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방향이 맞았다는 거죠. 저 방향대로 똑같이 가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완화하되 수익 억제하고 임대아파트 늘리고 이런 것들이 핵심이다.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쭉쭉 진행되고 있죠. 5군데 후보지 15곳 중에 겨우 5곳 이렇게 기사 낸 곳도 있더라고요. 답보됐던 공공재건축 숨통 트였고 2차 후보지 또 나오고 있죠. 2차에 이번에는 강북하고 동대문인데 강북에 대량 지정됐죠. 열심히 참여하고 있죠. 공급 정책 계속 나온다. 공급 부족해요. 자, 여기다가 보유세 공시가 인상하고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보유세 왜 늘려요? 세수 확보하려고? 그런 식으로 여론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럴 거면 6억 이하를 왜 낮춰요? 6억 이하가 92%인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값 떨어뜨리려고. 집에서 보유세 해봤자 얼마나 퍼센테이지 나와요. 양도세 취득세는 매수 매도할 때 1차적으로 나오는 거고 차라리 그걸 소비로 돌려봐요. 부가가치세로 막 10%씩 뛰고 그러는데 그게 훨씬 세수 확보에 좋지. 집값 올려가지고 소비가 안 돈다? 세수 확보가 안 되는 정책이에요, 그거.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뭘 하겠다? 공시가격 인상도 어차피 보유세고 여기다 전월세 신고제, 탈세 막아가지고 다주택들한테 소득세랑 보험료 같은 거 받아내겠다. 이거 다 뭐예요? 매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매물을 통해서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신규 입주까지 같이 해서 어차피 신규 입주는 지난 몇 년간 충분히 많이 됐고 입주 좀 줄어든다고 해도 급격히 늘어난 그 전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매물을 통해서 공급 확보하고 어차피 그동안에 다주택자들이 반 이상 가져갔다. 그거를 공급으로 내놓게 만드는 정책인 거죠. 그래서 장기, 단기적으로 공급 정책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에 팔자. 매물 계속 늘고 있어요. 5월은 돼야 나온다고요? 벌써 나왔는데? 4월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3월에 나왔다는 거예요, 3월에. 4월에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공급은 늘렸으니까 수요를 줄여야 되죠. 대출 막 풀어준다. 지금 뭐 여당 몇몇 의원들 막 생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계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 빌려주면 은행이 위험하니까 이제. 가계 일반은 작년 코로나 이후에 돼서야 마이너스 나왔지만 가계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태도가 좋지 않았다.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8%에서 4%로 낮춘다고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거 풀어줘서 어떻게 낮춰요? 대출 더 조일 것이다. 풀어주면 뭐하냐. 40년 50년 주택 나오고 90% 풀어준 상품이 나오면 뭐예요. 안 해주는데 은행에서 그거 더 깐깐하게 볼 텐데. 있는 것마저도 축소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돼요? 정부에서 은행에 가가지고 무조건 다 내줘라 여기까지 간섭할 거예요? 여당에서? 혹은 야당에서? 정치로는 안 되는 경제가 있죠. 이거는 정치권에서 억제한 게 아니라 은행권에서 억제하는 거예요. 대출 한전 축소돼서 수요는 줄고 있는데 금리 인상되고 있어요. 대출 못 받는 수요 감소와 함께 무리하게 대출해서 샀던 서브프라임들 영끌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대부분은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평생 고정이에요. 과잉 유동성이 지표 끌어올렸다. 여태까지 다 문제는 저금리인데 경제 위기로 저금리가 왔으면은 대출 받지 마세요라고 언론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저금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라서 집값 폭등한다. 그래서 그 집값 폭등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 말 듣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옳았다 이런 기사 또 내고 있죠. 왜 20, 30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경제 잘 모르는 그들한테 마지막으로 팔고 떠넘기고서 다 빠져야지 집값 상승세가 오래 유지되니까. 근데 내년부터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있죠. 기준금리. 시중금리는 작년 8월에 저점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자, 여력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30대가 가장 많이 깼대요. 살 사람들 연금 다 했다. 그리고 29세 이하 가계부채 엄청나게 늘었죠. 30대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불황형 흑자 사상 최대죠. 가계지출 감소해서 불황형 흑자예요.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요. 소득 감소하고 있죠. 금리 올라가고 있죠. 대출 옥죄고 있죠. 어디서 돈을 빌려서 지금 사오냐. 무슨 돈으로 사요 집을. 집값은 더 올랐는데. 거기다 퇴직연금 이런 것도 다 깨버렸고 근데 청년들은 오히려 소득도 줄었어요. 누가 사요 그럼? 수요가 없어지고 있죠. 청약시장마저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니 공급 부족인데 청약 경쟁력 폭발할 거라면서요. 왜 떨어지죠? 그런데 계속 지금 재건축 뭐니 해가지고 매수 의지수만 요만큼 오른 거예요. 이번 주에 앞다투어 기사 내고 있죠. 이렇게 떨어질 땐 별 얘기 안 하더니. 앞으로 계속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인구, 자연감소, 출산율 계속 떨어지고 있죠. 맨날 사이클 얘기하는 사람들 다음 사이클 언제 뒤에 와요? 10년 뒤. 하락 5년, 다시 상승 5년 해서 고점 찍으려면 한 10년 뒤에 와야 되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돼요? 지금 20대들 어때요? 돈 벌어요? 여력은 그때보다 더 줄었죠. 거기다 인구도 확 줄었어요. 30대랑 20대만 비교해봐도 확 줄은 게 보이는데 지금 10대들이 20대로 올라와요. 그만큼 잠재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일본형으로. 금리 인상 안 한다고 계속 유동성 장세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보다 앞서서도 아니고 상당히 앞서서 테이퍼링 시작할 것. 테이퍼링이 뭐예요? 유동성 축소, 유동성 회수, 자산 매입을 줄여나갈 것이다. 금리 인상 안 하더라도 유동성 장세는 훨씬 더 전에 끝낼 것이다.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2023년. 훨씬 앞서서 하면은
늦어도 내년, 빠르면 올해부터 테이퍼링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유동성 장세,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장세 말하고 있어요. 그게 유지될 때 팔아야 되니까, 현금화 해야 되니까. 거품 얼마나 쌓였을까요? 왜 이번에 떨어지면 역대 최고냐? 자, 이번 때 얼마나 쌓였어요? PIR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가처분 소득이 중요하죠. 왜? 인터넷에 이런 농담 있죠. 월급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퍼가용. 월급님이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월급 300만원 받고 비소비 지출 100만원인 사람이랑 월급은 500만원 받는데 비소비 지출이 400만원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200만원이죠. 소비를 쓰든 저축에 쓰든.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100만원밖에 안 된다. 이 사람이 소득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력이 많죠. 그러니까 PIR을 보지 말고 가처분 소득을 보자. 그랬을 때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 시가총액 버핏 지수처럼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주택 가격이 리먼 때 4.48 정도 나왔는데 지금 5.13까지 올라갔죠. GDP 대비도 총 생산으로 보는 거니까 그거 말고 가계 여력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렸나. 리먼 대비 훨씬 높다는 거죠. 훨씬 높은데도 왜 아직 거래가 돼요? 이때보다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요때 한 3.5% 정도 되고 요때 한 2.5% 정도 된다. 그래서 월 250만원까지 낼 수 있는 사람은 2.5%에선 들어가는데 3.5%에서 들어가려면 350만원은 벌어야 되죠. 가처분 소득이.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 사람들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이 더 많이 꼈다는 거죠. 이번에 한번 폭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여기까진 빠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올려버렸으니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빠지게 되면은 요 정도 빠지는 폭이랑 다르게 엄청나게 많이 빠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결론, 거품이 최고조다. 지금 여기에 수요는 장단기 감소죠. 공급도 역시 장단기 증가할 것이다. 단기 증가는 뭘로? 매물로. 양도세 풀어주라고 하는데 수요 증가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죠. 현금하고 빠지려고. 양도세 완화는 안 되죠.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데 공급 안 부족했어요. 계속. 그리고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바젤3는 적용되고 있고 적용 밀어놓고서 무작정 대출 풀어주고 이런 것도 안 된다. 가계부채로 띄우는 거 이미 가계부채도 최고조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할 수 없다. 이번엔 가계부채 쭉 빠지면서 최대로 폭락이 올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